수당에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외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각각 국정원으로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 수억 원씩 전달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상납된 거액의 돈을 세 사람이 독자적으로 요구해 개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백준, 김희중 두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총무기획관과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을 통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상납 경로와 비슷할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고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하거나 상납된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측근 대여섯 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또 국정원 특활비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아치면 아무리 깊이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참여연대가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추정하며 검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낼 경우 나중에 자산관리공사가 다스 주식을 팔려고 내놨을 때 낮은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다스 주식 한 주당 70만 원으로 쳐서 상속세를 냈는데 나중에 더 싸게 되살 수 있다면 상속세를 대폭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주식을 제3자에게 팔면 다스 경영에 개입할 수도 있게 되지만 세금으로 국가에 내면 그럴 걱정도 사라집니다. 2010년 당시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이 최대 주주가 된 회사 다스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소유주 입장에서 이득을 보려고 이런 조치를 했죠. 다스 주식이든 땅이든 그렇게 했을 때 이 건지가 덕을 볼 일은 없거든요. 자산관리공사는 한 주당 70만 원에 받은 다스 주식을 2011년 공매 때 2배 가격인 주당 143만 원, 당시 삼성전자보다 비싼 가격에 내놔 제3자가 일부러 못 사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좋아요. 편집에서 뭐 안 나가겠지만 의원님은 보시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게.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정 씨가 정말 좋다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수백 번 외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막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냥. 예.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전해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광주 전남 쪽에 폭설 왔더만요. 네, 많이 왔어요. 올해 겨울에 이렇게 넘어가는가 싶었더니 눈이 많이 와서 사실은 좋아요. 가물고 들판이 메말랐는데 눈이라도 풍성히 와줘서 이제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눈이 갑자기 오니까 사실 예보 없이 왔건 첫날은 그제 예보 없이 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도로가 막 엉키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안전운전 문제만 해결되면 눈이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기상청이 날씨를 못 맞추는 거 있잖아요. 당일 예보는 잘해요. 이 자연의 이변 현상을 기계가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우라긴 해요. 일본하고 한반도 사이에 흐르는 그 강한 기류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한국형 모델을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협약 같은 경우가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미래를 네, 위해서. 맞습니다.
나주는요 25.5cm, 30cm 자로 생각해 보시면요 눈이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 근데 이제 거의 평균치인데요. 네. 좀 굴곡진 곳이나 이런 데는 막 1m씩 쌓인 거고. 저도 이제 국회 할 때 보면 늘 나주 쪽으로 많이 폭설 내리면 가죠. 그 비닐하우스가 막 통째로 무너져 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무게 때문에. 예. 그 눈의 무게가 눈의 벌레의 무게의 그 물을 먹기 시작하면 100배가 무겁다든가. 아무튼 뭐 눈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비는 흘러내리는데 눈은 쌓이니까 문제인 거고. 네. 공항도 다 막히고요. 바닷길도 막히고 유치원생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애매해지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 눈이 많이 오면 굴을 파고 학교에 가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키가 조그마하니까 눈이 어렸을 때 우리 기준으로 막 어깨까지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가는 길을 어른들이 또는 우리들이 이렇게 파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길을 만들어서 눈길을 만들어서 다녔던. 그런 때가 참 좋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눈도 많고 개울가에 물도 많았잖아요. 물도 많고. 개울가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개울가에서 그때 말했던 사이나 가지고 장어도 잡고 고기도 잡아먹었고 목욕도 당연히 했고 물장구 치고. 겨울에는 눈이 엄청나게 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닷가인데 섬이라서 고흥금산 바닷가. 이렇게 바다가 어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으세요? 못 봤죠. 그걸 성해라고 그러거든. 성해. 성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닷가 한 10m가 얼어요. 얕은 쪽 이쪽 바닷가. 바닷물이 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죠. 예.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가면 쉐빙선 있잖아요. 예. 바다가 그 정도 추워야 어는 건데 우리 정도 나라에서 바다가 온다. 바닷물, 소금물이지 않았습니까? 예, 어렸을 때 많이 바다도 얼고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싶어요. 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웃도어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나이론짜리 그 양말 신고 다니고 양말 신고 가서 모닥불 썰매를 타요. 그 막 썰매를 타면 반드시 옷이 젖게 되고 양말이 젖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추우니까 불을 펴서 이렇게 발을 탁 대면 나이롱 양말에서 구멍이 뻥 나버리죠. 그럼 그걸 지금 같으면 버릴 건데 그때는 버리지 못하고 이걸 집에서 어머니가 꼬매주죠. 그럼 꼬매면 이렇게 손톱만큼 한 매듭이 생기죠. 그럼 그런 양말 몇 번 더 신다가 이제 구멍 나서 더 이상 꼬맬 데가 없으면 맞습니다. 버리는 것. 저도 집에 서랍에 양말 아무런 문제 없는데 안 신는 양말들 넘쳐나죠. 요즘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은 양말, 넥타이. 우리 대한민국 가구에 제일 많이 있는 건 화토. 그다음에 나이타, 일회용 라이터. 나갈 때마다 사니까. 예. 우산도. 우산. 예. 네. 이상한 공감력이에요. 진짜 확실히 그 세상이 좋아졌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쇠타 있죠. 네. 이런 쇠타. 네. 쇠타 하나만 입고 겨울 났어요. 어렸을 때는. 잠바 따뜻하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 내복, 속에 내복, 이상한 내복 있고요. 매듭 다 되어 있는. 그 속에 이도 살고. 이렇게 살짝 거기 옷 매듭을 이렇게 젖히면 이가 꼭 깨만 합니다. 깨. 작은 깨. 이들이 검정, 그무티티한 이들이 막 다니죠. 아, 하얀색도 있구나. 그걸 뭐라고 하는데? 뭐. 색깔이? 예, 뭐 있어요. 색깔이는, 지방마다 약간씩 예, 다른 거. 색깔이는 이제 알. 그 이보다 작은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알이에요, 알. 이 알. 이 알이 색깔입니까? 네.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잡아서. 그렇죠. 손톱으로 누르면 톡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아, 나 진짜. 죄송한데, 영 의원님, 이런 표현 써도 괜찮겠습니까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쓰겠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죠. 천상천놈이십니다. 저는 근데 우리 집이 엄청 부자였는데도요. 어찌 그렇게 머리에는 항상 부스럼이 피고 부스럼이 머리 항상 있었고 손은 어때 이렇게 찢어지고 우리 집 정도 되면 부자였고 바셀린 늘 발랐는데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코 질질 흐르고 정말 부스럼 손 찍찍 갈라지고 그래도 뭐 좋다고 안 춥다고 하루 종일 썰매 타고 그러니까요. 연날리고 놀고 팽이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 천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원 바탕이라 바꿀 수가 없는 거 이런 측면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 어린 시절 지낸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의 자식들도 그렇고 애들 보면 놀거리가 이제 많아져 버린 거 아닙니까? 막 컴퓨터 게임부터 또 하루 종일 모바일 들고 검색해야지. 놀거리가 많아져 가지고 그때는 뭐 놀거리라는 것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재치기
지금 눈이 많이 온 시기 같으면 이제 비닐이 퍼대가지고 언덕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일종의 썰매 이런 개념. 그렇죠. 이번에도 지난번 1987 이야기 듣고 예. 어떤 분이 댓글을 써주신 게 있어가지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WKDAL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오늘 강기정님 에피를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잊고 살던 20대 때의 일이 다 떠오르네요. 제가 84학번이고 그때 신림동에 살았었거든요. 학교 가던 길 신림동 골목에서 들은 박종철님 소식. 항상 최루탄 범벅이던 교문. 같이 공부하다 군대로 끌려간 친구들, 실종된 친구들. 그런데 이상하게 1987을 보러 갈 수가 없네요. 같이 보러 가자는 친구들도 있는데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세월호 이야기할 때 가끔씩 했던 얘기인데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송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속으로 트라우마가 커서. 예. 아마 87년도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30년 만에 그 혁명이 이제 완성된 느낌이라서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좀 보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 1987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렵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이한열 어머님, 배은심 여사님도 이제 그랬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 아니고 당시에 함께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못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1987을 지난번에 남영동 1985를 예. 못 봤거든요. 제가 피했어요. 그 고문의 흔적 때문에. 김근태 고문. 김근태 의장님 예. 고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못 봤는데 이번 1987을 보고 나서 그걸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근태 의장님 3주기 추모도 있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1987은 우선 눈물이 먼저 나오던데 남영동 1985는 그냥 무서우니까요. 울음이 안 나오대요. 이것이 참 묘하던데요. 너무 끔찍해버리고 그러니까. 의원님도 고문 좀 당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정기 고문은 안 했고요. 기본은 좀 당하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기본이라니까 이상한데. 우리한테 가장 손쉽게 하는 거이 성고문. 어떻게 해요? 그땐 철제의자인데 철제의자 위에 발가벗겨 놓고 올라가라 해놓고 다 이제 남자들 한 서너 명이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관들이 저를 발가벗겨 놓고 세워놓고 이제 이것저것 장난을 많이 치죠. 그럴 때 오는 그 모욕감. 수치심. 근데 그것을 그 수사관들이 되게 어떻게 하면 모욕을 느낀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일부러 이제 그걸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전혀 고문 같지도 않는 고문이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그렇죠. 그 내상을 입죠. 그래서 완전히 그 자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시작한다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람이요, 홀라당 벗고 나면요, 이것이 완전히 무력감에 걸립니다. 감옥에서 싸우다 보면 묶여서 정치범들은 머리를 약간 스포츠형보다 더 짧은 머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싸우다가 끌려가서 단시간에 싸우다 끌려가서 머리를 빡빡 문들 때가 있어요. 스님처럼. 예. 완전히 스님처럼 빡빡 1mm도 안 남기고 깎을 때. 또 사람이 완전히 그 발가벗겨졌을 때 이럴 때 오는 그 어떤 무기력감이라 할까? 이제 모욕감, 수치심도 있지만 무기력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장 기초로 해서 무조건 조사할 때 기본이죠. 그것은 다 바뀌는 것.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모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박종철 열사도 물고문을 하다가 결국은 익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자,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숙연해지면 안 됩니다. 활기차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일종의 증언이라면 증언인데요.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정호영 특검이 BBK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 자료를 이번에도 왜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한 결과물들을 다 검찰에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호영 특검도 나 이상 없이 인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 받았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의 문제가 MB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들 때문에 화살이 향하고 있는 측면에 우리 수사한 대로 했다 이렇게 이 변명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특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BBK 다스 수사를 해서 수사 자료를 원래는 검찰총장에게 주고 또 특검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 보고에도 당시에 특검 수사 기록 내용이 빠졌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20억을 횡령한 여직원의 수사 결과 같은 거 이런 거에 빠졌다 이런 거고 총장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수사 결과 기록을 전부 기록물 보관소로 다 보낸 이유가 만약 총장에게도 보고를 않고 기록물 보관소에도 보내지 않게 되면 처벌을 크게 받는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면피를 해보려고 사람에게는 보고 않고 기록물 보관소로 모든 기록물 일체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결국 임채진 당시의 검찰총장이 특검한테 나는 아무것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검찰의 수장한테도 보고 않고 국회에도 보고를 부분 누락시켜서 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 지시로 특검은 결론을 맺었냐. 이때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막 들어설 때 아닙니까? 예. 이명박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결과도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대로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당시의 특검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검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정호영 특검이 다시 조사받는 그렇죠. 예. 예, 역사를 정말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때도 검사고 지금도 검찰이고 그때도 검찰인데 검사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한 것보다 취임 직전이 더 서슬이 퍼렇대요. 이 특검 수사가 2008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명박이 2008년 네. 2월 25일쯤 취임을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까 임채진 검찰총장 말고도 중수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받은 적 없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호영 특검이 사실은 면피 주려는 덮어주기 수사였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감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할 때 이명박 거라는 걸 감으로 알듯이 이런 식의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상 없이 다 했다. 근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보게 그냥 보관만 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 그랬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20억 여직원의 단순 횡령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면 지금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도 많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데가 문제구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사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검찰총장도 되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특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왜 나한테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그 라인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수사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다 변호사로 있는데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받은 적 없다. 수사 결과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당시에 좀 챙겨보죠. 이상했으면. 그러니까요. 당시에 아니 왜 특검은 나한테 보고를 안 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챙겨보고 근데 이 양반이 챙겨보고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해서 고쳐라라고 수사 더 해라라고 물론 수사 막바지니까 수사할 시간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좀 수사 보완해라라고 그럴 정도로 뭐 의견을 낼 수 있을 사람이었는가 싶네요. 예. 물론 특검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책임 예. 공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받은 적 없다. 사실 억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들은 그런다 그러대요. 저도 국회에서 검찰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한민국은 검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는 어떤 좋게 말하면 책임성인데 다르게 말하면 매우 어떤 검찰 우월주의 우월주의. 예, 그런 것이 가득하다가네요. 이건 뭐 어느 정권 검사든 넘어서서 모든 검사들이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듣고 검찰 관계자들한테 전해 듣고 아, 그러구나. 그 군사 정권이 이제 막을 내려가던 시기 즈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뭐 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검찰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면서 네. 그 검찰만 장악하면 자기네 비리는 덮고 상대방 공격용으로 계속 써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더 봤습니다. 사실은 옥수수에서 틀어준 국민공짜 영화 하나를 봤는데 특별수사라는 그 영화입니다. 특별수사. 살인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정말 촌부가 있는데 그 촌부를 대재벌 회장이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 구속시켰던 그 사건인데 거기에 나오는 특별수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검찰이 창고 가득 모든 정보를 쌓아두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검사들을 또는 정치인들을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미제 사건의 창고를 하나를 두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검찰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큰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예.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뭐, 그 무슨 고소고발 당해서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어가고. 오늘 박승춘 오늘 검찰 조사 예. 받으러 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2013년에 박승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조사도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보내왔어 2015년에. 근데 오늘 또 검찰에서 혐의가 있으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오늘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검찰은 무혐의, 혐의 없음. 지금 검찰은 혐의 있어서 조사.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담당자는 바뀌었죠. 그러죠. 검사가 네, 바뀌었죠. 검찰을 통으로 보는 것보다는 분리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제 못한 사람들은 욕하고 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해줘요. 좋습니다. 예. 박순충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보도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병우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기소하지 말라는 직접 압력 행사했다가 그 법정에서 오늘 증거로 증인으로 그래요? 나온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요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진상규명 이야기 안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냥 덮어버려요. 네.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였는지가 나왔잖아요. 김기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또 우병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사건의 진상규명 같은 것들이 막힌 상태로 그러면 꼭 나중에 이제 1987이나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다시 진상을 밝혀내는. 그렇죠. 이것도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진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익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요. 좀 국회에 보면은 사법고시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직업 군별로 보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소위 율사 출신이 제일 많죠.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쪽에는 주로 변호사 쪽에 출신들이 많고요. 예, 민변 뭐. 예, 그렇죠. 민변이든 그다음에 이제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쪽은 검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검판사들이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느끼는 약간 좀 무력감, 법대 갈 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들의 카르텔 있잖아요. 이렇게. 법대 갈 실력도 안 되고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법사위원회에서 막 주고받는 뭐 이런 거. 예. 한때 법사위원 중에 선병열 위원이 있었어요. 대전의 의원이었는데요. 법사위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법대하고 관계도 없고 뭐 서울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만주 변호사라 그랬어요. 근데 선병열 의원이 법사위에 가서 간사를 하면서 만주에서 말 타듯이 종횡무진하니까요. 아, 검찰 개혁이고 검사들이 선병열 의원을 제일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사 출신 동료 의원들은 다 관계가 있으니까 형님, 동생, 누구 친구, 누구 동기생, 연수원 동기, 사시 동기, 대학 동기, 법대 동기 다 되는데 이 선병열 의원이라는 사람은 대전서 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율사도 아니죠. 고시도 아니죠. 연수원도 아니죠. 천방지축으로 뛰어버리니까 이것이 오히려 잘해버린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만주 변호사라고 해서 그때 인기 좋았습니다. 율사 출신들 아닌 사람들로는 박영선, 노회찬, 박지원 이런 분들은 법사위에서 활동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노회찬, 박영선, 박지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주의에 빠지면 개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보건복지에 4년을 근무해봤는데 보건복지에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매우 직역 간의 충돌이 또 더욱더 격화되고 심화되는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하면서 그때 법들을 많이 조율하고 많이 통과시키는데 제가 기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임채진 검찰총장의 증언이 또 주는 파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정호영 특검이 이제 진실을 좀 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거의 뭐 종착역에 온 것 같아요. 다스와 관련해서는 120억 여직원, 횡령, 단순 개인 횡령 여직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장, 그 다음에 김재정의 부인이 왜 주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등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정봉주 의원 방송도 나가셨죠? 예. 정봉주 축하 이야기는 반만 했어요. 나머지 반은 다스 주인 밝혀서 소송 걸어서 징역 산 것, 억울함 다
재심 청구해서 풀고 그리고 유쾌한 정치적 선택해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면복권 낸 건 50%만 축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그 젊었을 때 감옥살이 하신 거 많잖아요. 네. 요거 뭐 재심 청구를 한다든지 보상받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없죠. 저는 5.18 관련해서도 보상 요청을 안 했고 왜요? 그렇게 제가 예를 들면 보상 요청하는 정도로 5.18 관련자로 해주라고 요청할 것 같으면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5.18 주간에 데모하고 돌멩이 던지고 경찰들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 제 정도 되면 광주 시민 다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광주 시민 중에 계엄군한테 돌멩이 던져보지 않는 사람 없을 거고 그들한테 쫓기지 않는 사람 없었을 거고 당시에 뭐 좀 적극적인 사람은 총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상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받지를 못했고 그랬는데 우리 사건은 이제 현행법의 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나 과거 70년대 박통 시절 때 많은 그 시국 사건의 정치범 사건들은 증언 자체가 고문으로 됐거나 혐의 내용이 조작됐다. 그래서 무죄인 거고 우리 삼민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반독대 투쟁했던 것 자체는 맞았고 또 당시에 재판은 당시에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등으로 우리를 기소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재심을 해서 무죄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다스 사무실, 경주 본사 동시에 일괄적으로 1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쩌면 MB의 범은 오는 거죠. MB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는 계속 좀 늦게 딜레이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MB의 봄이 오냐, 겨울이 지난 다음 또 MB의 겨울을 또 맞을 거냐. 안 됩니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올해 송년회를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촛불혁명과 적폐청산과 개혁 최고의 상징적인 것은 이명박의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의 적폐를 사실은 진두지휘하고 불법적으로 박근혜 정권까지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악의 근원인데.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결정적인 원세훈 국정원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박성춘도 MB가 만들어 놓은 보훈처장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진두지휘하고 박성춘 보훈처장이 또 여러 가지 보훈단체를 진두지휘해서 박근혜를 탄생시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이 다 MB의 사람들, MB맨들이죠. MB맨들. 그런 점에서 MB가 어떤 걸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네. 자,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이명박의 사업자리 우리도 말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검찰에 소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일정상 보면 설 전에 소환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압수수색 했으니까 뭐 형식적으로도 자료 분석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이제 MB를 소환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수 세력들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외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항이 거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완벽한 물증을 가지고 MB를 소환하더라도 소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잠시 후에 기분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위치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트럼프와 시진핑 양쪽에서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고 하는 정도가 되면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런 경우가 햇빛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 잠깐 있었죠. 운전석에 앉았던. 그래서 한반도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옆에 당시에 김정일 주석을 앉혔던가요? 처음에? 그럴 때 그리고 주변에 네 자리에 주변 한반도 강국 일본, 미국, 중국, 소련을 앉혔던 육자회담을 했던 그때가 94년쯤인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앉았었고 그리고 그 뒤로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문이 열릴 때 그런 운전석에 앉았던 거고 그 뒤로 지금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중국과 미국의 두 쪽으로부터 다 박수를 받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도 화제가 됐고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해왔던 말은 다 없어진 듯한 그런 대화였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과의 전쟁은 생각 안 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 사령관인 로버트 네일러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전쟁이 다가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인이니까 뭐 약간 호전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그때 트럼프가 그것을 잠재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북한과의 전쟁은 생각 안 하고 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가 있고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한 남북 회담 같은 게 없었다면 트럼프는 해병대 사령관보다 더 센 발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미국 내 매파들의 발언들을 잠재우고 있는 상태까지 온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번 보면 이 남북이 만나는 것은 북미가 사전에 조율되고 만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 같고요. 어떻든 그러나 트럼프가 한반도의 전쟁보다 평화 쪽에 손을 들어준 것, 또 중국은 역시 문재인 우리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함께 호흡에 맞춰주는 것, 이것은 큰 진전이라고 봐요. 지금 얼마 만인가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 봄이 기분 좋은 소식이 온 것이 MB 정부 잘 안 됐고 4, 5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드레스덴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통일 대박. 예, 통일 대박.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도시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남북이 함께 만나자. 우선 만날 수 있는 것 가까운 것부터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는 점점 해가자. 다 박수 쳤는데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난 거죠. 북한이 망하는 걸 전제로 한 통일 전제였다고. 이게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해준 거거든요. 네.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참아주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핵을 개발한 게 뭐 핵을 쥐고 그거 뜯어먹고 살 건 아니면 언젠가는 나올 거다라는 입장을 갖고 꾸준하게 기다려준 거 아니에요? 네. 시진핑 입장에서도 계속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북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왜 동참 안 해?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하고 고맙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그 압박들이 통하는 것 같은 모양새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모든 문제를 했겠습니까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하고 잘한다는 느낌이요. 그 전에 우리가 선거 때 작년 대선 때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그때 안철수 당시의 후보는 말을 바꿨다. 수초에 바꿨어요. 수초에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 캠프 내에서도 사실은 일부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좀 공격하고 미국 쪽 의견을 수용하면 안 되냐라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안보 점검단장이 지금 국정원 원장하고 있는 서훈 당시의 단장입니다. 지금 서훈 원장이 당시에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등을 이렇게 조율하고 우리 후보, 문재인 후보의 워딩을 정리했던 분인데, 그 다음에 상해 총영사로 가 있는 박선원, 이번에 총영사로 발령난 박선원 씨가 이제 거의 간사고,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외교안보 점검단장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사드 문제를 우리가 짓고 나면 지혜롭게 풀 수가 있다. 맡겨주라라고 일관되게 말했잖아요. 또 이번 UAE 문제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의혹 제기하고 사실이 뭐냐 청문회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해도 대통령이 딱 중심 잡고 UAE 쪽에 신뢰관계 지켜주고 입을 열 것 안 열 걸 딱 약속 지켜주고 그러니까 UAE 쪽에 이번에 와서 칼툰 와서 딱 다 문제 해결하고 역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강원 전략도 있고 많았는데 중심 딱 잡고 미국과 협의하고 중국과 우호 협력 증진시켜가면서 남북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중심 딱 잡아간 걸.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통령 참 정치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이제 지금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트럼프 시진핑 이야기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뜻하지 않은 결과물이 어마어마하게 득템될 수 있다는 걸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은 네. 어차피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대화거든요.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하고 체제 보장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옵니다. 펜스 부통령이. 네. 북한에서 자기 선수단도 파견하고 심지어는 지금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응원단 같은 것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고위급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으로 북핵으로 극렬하게 싸웠던
지난 수년간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이 직접 만나서 사실상 뭐 언론에 노출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의 회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면 좋겠다. 이제 예. 우리는 이제 바라고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정치적 만남은 없을 거다. 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죠. 정치적인 하더라도. 네. 어떻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이상 체육 행사나 이렇게 교류 문화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이상가족 만남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까지 진전이 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평창의 목적일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만 뭔가 좀 해보자는 쪽으로 굳힌다면 우리 지금 남북회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막 지리하게 서로 간에 공방 주고받고 핵 폐기네 어쩌네 이야기가 몇 년 걸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만 풀린다고 하면요. 네. 트럼프 스타일이 장사꾼이라는 게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득이 되면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갑자기 봄은 3월달 중순 정도에 오는데 1월 말쯤에도 벌써 한국에 봄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섣부른 추측도 있어요. 예, 근데 봄은 때 맞춰서 와야지 너무 빨리 와버리거나 늦게 오면요. 그 농작물과 동물들이 당황합니다. 우리 돌다리 강기정 선생님 16년 동안 신중하셨습니다.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이명박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면 네. 생활이 훨씬 더 흥이 나고 재미가 지고 그 국민의 삶의 실질적인 소득도 소득이겠지만 마음이 흥이 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맨날 안 돼 쪽이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저애는 안 돼. 저애는 출연해서 안 돼. 개성공단 안 돼. 금강산 안 돼. 뭐 남북교류 안 돼. 주로 안 돼. 단어 선택이 없었나요? 청와대 온 경호차량 발로 차면 안 돼. 그거 무죄 났습니다. 정당방위로 무죄 났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공천 안 돼. 그거 아니에요. 한 번이면 됐죠. 한 번.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지금 평창 올림픽을 올림픽 최초로 올림픽을 단일 팀으로 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전 종목은 안 되고요. 지금 이미 다 확정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단일 팀이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어차피 개인전은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전은 오히려 들어오기 쉽대요. 그래서 선수단이 약 2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구기 종목 중에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가 북한 실력이 좀 있답니다. 북한 선수들이 몇 명이 한국과 단일팀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단일팀으로 만들고 동시 입장하고 뭐 이 문제도 서로 논란이 있기는 해요. 동시 입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 거고 굳이 북한만 따로 입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 입장까지는 이제 동시 입장, 함께 입장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단일팀이 하나라도 상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남북 그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거 아이스하키는 추워서 안 된가요? 땀이 안 나는, 땀 나지요? 엄청나요. 엄청 나겠죠. 제가 해봤잖아요. 선수인가요? 선수까지는 아닌데 해봤어요. 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서로 한번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응원하는 그렇죠. 맛도 나고, 예. 막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메달까지 따버려. 그렇지. 아니, 금메달은 안 따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메달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1등만 기억하는 나라. 예전에 왜 그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 16강 돌파하고 8강 들어가고 4강 올라가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었죠, 기적. 네. 마찬가지로 지금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을 해야 그 감동이 계속 배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동. 네. 남북이 합해지면 1+1, 2가 아니라 1+1이 한 5점 돼서 우승은 뭐 따놓은 당상일 거예요. 시너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계속 마음이 부푸네요. 지금 이명박 구속과 평창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 부풀고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전두환 추징법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았다.
네. 이게 박근혜가 이걸 주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전두환 추징법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돈 못 내겠다. 나 29만 원밖에 없다. 1,000억을 어디서 내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최재성 의원이 주동을 해서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거 사실은 최재성, 강기정 뭐 등 한 10여 명이 이걸 법안을 냅니다. 근데 법안을 내놓고 나서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박근혜 청와대에서 야, 뭐하냐. 과거에 체납을 못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자성자박이라 하나요? 그런데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본인이 힘을 실지 않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는 법. 그렇죠. 당시에 이제 모든 국회법이 그럽니다만은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국회만 처리하기 힘들고 특히 다수당이 당시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일당이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랑 공동 발의한 이 법이 전혀 그때 한참 이제 전두환 추징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사저까지 저희들이 가서 전두환 추징법도 막 요구하고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이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에게 준 드러난 전 재산. 유영아의 변호사에게 준 30억 플러스 10억. 40억도 추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참 그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의 성격이 분명히 박근혜 거고 설령 변호사비로 줬다고 지금 변호사비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추징 못한다 이럴 수 있는데 변호사비라고 하지만은 이 돈의 성격이 틀림없이 박근혜 돈이고 박근혜의 숨겨놓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추징될 수 있는 이렇게 돈의 성격, 사용처 등등을 보면서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 아하.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이 좋은 게 추징 시효를 늘렸고요. 그리고 추징 대상을 3자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예요. 그렇죠. 돈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마침 유영아가 딱 걸려든 케이스라고 봐서 요거는 자기가 자기 발목을 셀프로 잡는 요런 거고 그런 게 이제 뭐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나 우리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이 해안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원래 목적은 전두환에 추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바로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했던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씨도 보면은 전두환에 대한 구원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미래 예측 능력 최재성 우리 뛰어난 의원의 미래 예측 능력 이런 것이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탄핵과 관련해서 사실은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인사가 이동읍 헌재 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이 이동읍 헌재 재판소장을 청문회안을 국회로 보낼 때 제가 그 위원장이었죠. 청문회 위원장. 여기를 제가 이동읍 위원장을 아웃시켰잖아요. 만약 이 헌재 소장이 그때 아웃되지 않았으면 이번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헌재를 어떻게 했을까 과연? 저는 그래서 이거 2012년 이야기인데요. 2012년 2월인가 3월에 이동읍 헌재 소장을 제가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되어서 이때 낙마를 시켰는데 이때 낙마의 주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예요. 지금 이번 박근혜 특수활동비도 그렇듯이 이 특수활동비를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받아서 자기만 써버리니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이동욱과 같이 근무했던 재판부 내지는 법조인들 속에서 제보가 와서 이동욱 처벌해 주시오 하고 제보가 그 내부에서 온 거예요. 사적으로 엄청 왔어요. 사적으로 그 자동차 기름 넣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때 욕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동욱을 낙마시키고 이동욱은 나중에 변호사 협회도 등록을 못하고 아마 저 보면 죽이겠다고 할 겁니다. 그 강기정 의원님이 탄핵이 어떤 음수사원 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모든 우연적인 요소가 다 이렇게 필연이 되어서 탄핵이 됐다. 자발적이든 셀프든 뭐 타의적이든 간에 국회 출마를 일부러 안 하시거나 못 하신 이분들이 약간 좀 세트가 돼가지고 그 당시 말씀하자면 2013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여기 이제 전두환법이라는 거고 공동 발의자가 한 10명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물련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그때 법적인 무슨 소구력은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 전두환 추징법하고 이물련 행진곡 5.18 기념곡으로 하자 이 결의안하고 같이 통과됐죠.
그래서 이 법 때문에라도 이제 전두환 씨가 계속 그 검찰이 지금 추징하고 있잖아요. 네. 무려 1,672억에 달하는 미납금. 그리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할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전두환 추징도 추징인데 이 박근혜 추징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버렸죠. 의원님도 추징할 만한 재산이 좀 있습니까? 저는 아파트 하나 있고요. 네. 광주 아파트는 제가 그걸 1억 5천에 샀는데 지금 2억 5천까지 됐다 그러던데요. 광주 아파트 값 되게 싸대요. 저희가 사는 집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38평인데요. 네. 엄청 싼 거죠. 그러면. 그거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광주 가면은 최소 4채를 살 수가 있답니다. 아파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한동안에 주변에서 하도 보험을 많이 넣어주라 그래서 그 보험 넣어준 그거 좀 있고. 제가 사실은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있었습니다. 고금산에. 근데 제가 수감 생활을 감옥에서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옥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이 어느 날, 야, 너 인감 동의서 좀 떼어주라. 동의해주라. 뭐 하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에게 준 재산을 처분을 해서 네가 출소한 후에 너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러고 그때 이제 뭐 나이 20살인데 그 구속될 때가 그렇죠. 서너 살 때. 뭐 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석방이 돼서 나와서 집에 이렇게 있었더니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형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200만 원이란 것은 우리 고흥금산 땅이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닿는데, 아버지가 얼마를 물려줬는지 모르는데 평당 7,000원 하는 땅이니까 200만 원 나누기 7,000원 하면 몇 평인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광주의 도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2평짜리에 어머니랑 같이 들어가게 되죠. 영구임대 아파트에. 200만 원 좀 더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랑 살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랑 3사람이 살다가 또 애가 하나 생겨서 4사람 살다가 도저히 4사람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들 마지막 생긴 놈 앞두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제 지금 38평형 아파트 1억 5천짜리 구입해서 지금 시가 2억 좀 넘는 아파트의 종잣돈이 당시에 아버지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이 아파트 산다 그러고 유산을 받았다 해서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200이야? 막 웃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골, 특히 부잣집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아버지도 좀 이런 거 좀 물려주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그때 땅값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고향이 다리가 나아지고 연륙되고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막 10만 원 한 땅도 있고요. 땅 한 평이 제가 없다는 것이 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남 쪽이 지금 집값 오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부터 부동산 대책이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집 네. 2채 이상한테는 제대로 세금 매기겠다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보니까 정부가 좀 많이 힘겨워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아직도 전통적으로 투기 목적의 집 사고 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고 집이라는 것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 증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해보려 하는데 정부가 마치 그걸 막고 있는 듯한 그 정책을 펴니까 저항이 있죠. 그런데 그건 일부인데 역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를 했다가 사실상 이제 후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특히 주거 문제는 주택은 사는 데 쓰이는 좋도록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2채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현미 장관님 잘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비비십니까? 김현미 장관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김현미 장관이 그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면 치맛바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 이제 장관 되고 나서 첫 작품이 집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아라. 안 팔면 엄청나게 세금 매기겠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뭐 항의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있다. 이명박 근혜의 적폐 중에는 뭐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국정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최고의 적폐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2억 5천짜리 살고 계시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같은 집인데 강남과 광주의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 고향이니까 아는데 동구 쪽은 지금 그래도 예전에는 동구가 중심이었는데 광산 쪽이나 상무지구나 이런 쪽으로 중심이 옮겨갔고 북구 쪽으로 일부러 옮겨가면서 동구가 약간 중심부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아파트 가격을 제 친구가 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다 싸요 집이. 제가 국회 때 2004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요. 집이 없어서 이제 서울에 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서울의 이쪽 여의도에서 조금 빠진 대방동이나 이쪽에 공덕동 이런 데 집을 하나 얻으려 했더니 전세가 방 2칸짜리 있는 전세면 한 1억 9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광주에 있는 38평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은 해안이 있었어요. 네. 각 지역에 혁신도시 만들고 수도 이전 막 이런 그 플랜대로 갔다면 지금 집값은 훨씬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세월이 좀 해결해질 부분이 시간이 있잖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광주에서 막 폭설 내리고 이런 과정에도 서울에 정말 부지런히 뭔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 올해는 분명히 그 새날의 기온 운바를 받아서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눈 많이 내리는데 특히 호남 충청 분들은 안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